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년 5개월 만에 보스토니치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서방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데 러시아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레일 노사의 임금 교섭이 결렬되면서 철도 노조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파업에 나섭니다. 이 기간 전국에서 1,170편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데 정부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합니다.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3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습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이 6억 원이 넘는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한 일반형 접수를 중단하는 등 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대전에서 숨진 교사의 유족이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교육청에 고인에 대한 순직 처리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아파트에서 심야에 화재가 발생해 5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의 3분의 1이 사망한 건데 진입로가 좁은 골목인데다 비상계단도 없어 피해가 커졌습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을비가 이어집니다. 내일 전국에 다시 시작되는 비는 휴일까지 이어지는데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년 5개월 만에 보스토니치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의제로 경제협력과 군사적 기술을 거론하며 서방에 맞선 북러 밀착을 과시했는데 무기 거래 관련 어떤 논의가 오갔을지 관심입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평양에서 2,700km 떨어진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전용 열차를 타고 이곳을 찾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푸틴 대통령이 환한 미소로 맞이합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2019년 4월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두 번째 회담이 성사된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최신 우주기지라며 김 위원장에게 로켓 발사 시설을 소개했고 이어 양 정상은 회담에 돌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가 성전을 벌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방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데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 패권주의 세력에 맞서서 자기 주권적 권리와 또 안전 이익과 이걸 수호하기 위해서 정의의 위협을 벌이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은 할 얘기가 많다며 경제협력과 군사기술협력, 인도적 지원까지 언급했는데 무기 거래도 핵심 의제에 올랐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Нам, конечно, нужно поговорить по вопросам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по вопросам гуманитарного характера.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직전 북한은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또다시 도발에 나섰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뒷배로 삼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우주기지를 소개하며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도발에 주력해온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위성 기술까지 손에 넣게 되면 한반도는 물론 국제 안보에도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북러 두 정상은 정상회담에 앞서 러시아의 첨단 우주기지부터 둘러봤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안내를 받아 우주발사체 조립시설과 발사 단지 등을 직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где включается, поворачивается ключ на старт. Вот этот ключ повернул, за час 33 до пуска и в автоматическом режиме.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는 대신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발사체나 추진력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했고 보조 비행체까지 포함해서 8m네. 방명록에는 첫 우주정복자가 낳은 러시아의 영광은 불멸할 것이라는 글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주 강국의 현주소와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푸틴 대통령도 북한 지도자가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우주를 개발하려 한다며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뜻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번 회담 이후 따로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다면서도 무기 거래 논의 가능성에 대해 공개나 발표해서는 안 되는 민감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핵미사일 개발에 주력해온 북한이 정찰 능력까지 갖추게 되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 안보에 큰 위협이 됩니다. 북한이 이 펀치력과 함께 눈까지 가지게 된다 그러면 정밀 공격이 가능해지죠. 어쨌든 북한이 정찰 능력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유엔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려는 북러 두 국가의 위험한 밀착에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김정은과 푸틴 간 회담 결과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분명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지구상 어떤 나라도 푸틴이 무고한 우크라이나인을 살해하는 것을 도와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러시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공개적인 약속을 지킬 것을 계속 촉구한다며 만약 북러가 무기 거래를 추진하기로 결정할 경우 적절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과 협력하려는 모든 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테르스 총장은 뉴욕 유엔 본부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에 안보리 결의 준수는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구테르스 총장은 또 북한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탄도미사일 2발을 기습 발사한 데 대해서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는 18일 모스크바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 장관이 최고위급 접촉을 포함한 광범위한 양자협력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관들이 국제무대에서 양국 협력 강화와 국제조직에서의 공조,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오늘부터 18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파업 기간 전국에서 총 1,170편의 열차 운행이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비상체제를 가동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동시에 철도 노조의 총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철도 노조의 파업 계획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철도 노조가 파업에 나서더라도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소의 75% 수준, KTX 운행률은 평소의 68% 수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철도 노조가 파업 기간 동안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수도권 광역전철 운행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코레일과 공공 운행하는 13, 4호선의 운행 횟수를 평소 대비 하루 18회 늘리고 비상열차 편성을 대기할 예정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 철도 노동조합 총파업과 관련해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파업을 철회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국민 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한 투쟁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법치주의 토대 위에서 국민 경제와 일상생활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노사를 불문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잡음이 많았던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등 부처 3곳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장관 여러 명을 동시에 바꾸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국정감사와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35년간 군에 복무한 삼성 장군 출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의 안보 역량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해병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의 중심인 이종섭 초대 국방장관이 물러나는 건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해당 문제는 인사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1년 4개월쯤 장관직을 했다면서 문책성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사인하고도 보류하라고 말할 수 있고 법조계에서도 과실치사는 이례적으로 본다며 이 장관이 수사보고서 서명을 번복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로 국방장관 손발을 묶기 전에 서둘러 수장을 교체해 안보 공백을 막는다는 게 용산의 설명입니다. 다만 북한 미사일 도발과 북러 정상회담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숨가쁘게 돌아가면서 윤 대통령은 이종섭 장관의 사표를 당장은 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늘 개각 1순위로 꼽혔던 문화체육관광부와 폐지 방침이 정해진 여성가족부도 교체 대상에 올랐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특보와 김행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이 각각 지명됐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그것 역시 문화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성가족부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민들과 소통을 활발히 하고 두 사람은 MB정부와 박근혜 청와대에서 일했던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점에서 참신함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지만 대통령실은 전문성과 역량이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교육부와 통일부, 산업부 장관을 차례로 원포인트 교체한 데 이어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만에 네 번째이자 첫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쇼는 안 한다, 국면 전환용 인사는 없다고 거듭 강조해왔지만 가까이는 국회 국정감사부터 멀리 내년 4월 총선까지 새 얼굴로 분위기 쇄신에 나선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개각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교체한 걸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고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정을 발목 잡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이 가시화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교체를 서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드러나는 걸 피하려고 꼬리 자르기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지도부 회의에 불참한 이재명 대표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참사 때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책임은커녕 진실을 은폐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당 차원에선 장관이 바뀐 것과 별개로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외압의 실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밝혀서 젊은 아들들, 딸들을 군대에 보낸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없도록.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찰이 최상병 관련 사건을 이미 수사하고 있는데 따로 특검을 하겠다는 건 야당의 정치 공세이자 국정 발목 잡기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론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꼬집었습니다. 제1야당이 허구한 날 탄핵, 해임, 특검, 국정조사만 이야기하고 그도 아니면 대표의 사법 리스크만 바라보고 있으니 대체 민생은 언제 돌볼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야의 날선 신경전은 개각 발표 전 이종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상임위 현안 질의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수사 외압 의혹과 사의 표명 배경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고 사의를 표명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번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책임을 묻는 경질입니까? 사의 표명한 것은 맞습니다. 사의 표명하신 것이 맞다? 그 이상의 평가는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이 추진될 경우 심각한 안보 공백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며 화살을 야당에 돌렸습니다. 탄핵이든 좀 이 해병대 사건에 대한 특검이든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것이 있어야지 탄핵을 하든 뭘 하든지 할 텐데 저는 그 근거가 전혀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최상병 사건 특검 추진에 당력을 집중할 태세라 관련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부처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여성가족부는 현 정부 초대 장관 취임 이후 내내 폐지 논란에 시달리다 잼버리 부실 준비로 직격탄을 맞고 장관이 교체됐습니다. 새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행 내정자 역시 여가부 폐지를 공언하면서 여가부 표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현 정부 초대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현숙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러 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알고 들어오셨다는 걸 폐지를 하기 위해서 장관에 임명이 되신 거예요? 네. 이후 여가부는 존림 논란에 시달리며 1년 넘게 표류해왔습니다. 장관 교체의 결정타가 된 건 잼버리 내회 논란입니다. 예상됐던 폭염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파행되는 등 시작부터 끝까지 낙제점을 받아 개각 대상에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새 장관을 임명하는 자리에서도 대통령실의 여가부 폐지 방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시다시피 저희 정부에서 폐지 방침입니다. 여성가족부 업무 중에 가족, 또 문화, 청소년, 여성 일자리 이런 업무는 원래 소관부처로 이관해서 김행 여가부 장관 내정자 역시 자신이 시한부 장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존속하는 기간 동안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이라든가 가족의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기획하고 장관 교체설에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여성계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차별이나 혹은 돌봄이나 어쨌든 사회적 소수자 문제를 더 강화해야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데 예산도 삭감하고 있어요. 이름만 남겨놓고 아무런 일 못하게 가는 방향으로 하는 건 아닌지. 여가부 폐지 고수 방침에 따라서 김행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도 순탄치 않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감사까지 받고 있는 여가부는 부처를 폐지하러 온 두 번째 장관을 맞으면서 뒤숭숭한 모습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세종시에는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에게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공격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가족은 YTN과의 통화에서 지난 10일 자녀 목에 생긴 상처 문제로 항의하던 학부모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가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맞아 얼굴과 몸이 대변 범벅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피해 교사로부터 해당 사건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으며 아직 수사 착수 단계라 명확히 확인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에서 숨진 교사의 유족이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에 대해 결국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사가 요구했던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학교 측이 학부모가 요구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개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대전에서 숨진 교사의 유족이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결정했습니다. 고소 고발장에 사자 명예훼손과 강요, 협박 등의 혐의를 담을 예정입니다. 결정에 앞서 유족은 변호사와 교사 노조와 만나 3시간 동안 논의를 거쳤습니다. 악성 민원 학부모들에게 정식 사과도 요구하고 시교육청에 고인에 대한 순직 처리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학교 관리자에 대한 고발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동학대 의심행동을 했다는 신고를 받아 학교 측이 해당 교사를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회의록에는 가해 측인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돼 학교의 조사권이었고 병가 중이라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학폭위 결과 피해 학생에게는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과 조언 처분이,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교사노조는 학교폭력으로 교사를 신고해도 아동보호 조치를 위해서만 학폭위가 열리지만 이를 교사 압박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가 그렇게 신고를 한 것은 교사에 대한 어떤 압박이나 부담감을 크게 주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을 연다는 것 자체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숨진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도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한 교사의 행동들이 훈육의 의도를 넘어 학대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사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 해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공제사업의 근거 등이 담겼습니다. 다만 쟁점이었던 학생의 교권 침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교육청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습니다. 상임위 첫 문턱을 넘은 교권 회복 법안은 교육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지하철에 자전거 칸에 탔다는 이유로 한 할머니가 폭언에 살해 협박까지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를 목격한 다른 승객들은 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직원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주말 서울 지하철 전동차 안. 할머니 한 명이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전거 여러 대를 지니고 안전모 등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보아 중장년층 동호회원들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할머니에게 심한 욕설까지 쏟아내며 위협합니다. 그냥 가만히 가면 되니 말이야. 이들이 할머니를 위협한 건 자전거 칸에 탔다는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다른 승객들은 입에 담기 힘든 살해 협박도 나오면서 놀란 할머니가 발작 증세까지 보였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열차 내 자전거 칸에는 주말과 공휴일에만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고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쳐선 안 됩니다. 지하철 내 안내 문구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은 칸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A씨는 보다 못해 인터넷으로 역번호를 찾아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던 역 직원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문자로 번호를 주겠다, 거기를 다시 상황 설명을 해라 라고 해가지고 제가 화를 냈더니 그쪽에서 알겠다 했어요. 알겠다 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A씨는 다른 번호를 찾아 도움을 청했지만 이번에도 직원은 알겠다고만 하고 출동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0분 넘게 기다리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한 A씨. 또 다른 목격자 20대 여성과 함께 놀란 할머니를 모시고 인근 역에 내렸습니다. 여성들은 SOS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지만 역 직원은 5분가량 지난 뒤에야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역 직원 반응이 황당했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했었어야지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철 안에 있으니까 네. 전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줄 알았다 말씀드렸더니 아니 그러면 붙잡고 있었어야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해당 노선을 운영하는 코레일 매뉴얼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한 역 직원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게다가 코레일에는 사법권을 가진 철도 특별사법경찰대가 있어 합법적으로 난동범을 제지할 수도 있는데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신고를 접수한 뒤 전동차를 순찰했지만 이미 할머니와 목격자들이 내린 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할머니가 하차한 역 직원은 현장에 늦게 출동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 경찰을 부르라고 한 건 당사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자신의 사건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은 전 시장의 뇌물수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 당시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3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며 은행권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급증 원인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특례 보금자리로 내 제동을 걸며 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주택 자금을 대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7조 원 늘었습니다. 2020년 2월 7조 8천억 원 증가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다른 대출이 소폭 줄었는데도 이렇듯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커져 은행 가계대출은 플러스 6조 9천억 원, 5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가계대출 증가폭 역시 2021년 7월 이후 25개월 만에 가장 컸고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075조 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이 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우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우회 수단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합니다. 차주별로 상환 능력이 명백히 입증될 때만 50년 만기 대출이 허용됩니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고려해 엄격한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일정 수준 가상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 원인 차주가 금리 4.5%로 DSR 40%의 50년 만기로 대출할 경우 가상금리 1%포인트가 적용되면 대출 가능액이 기존 4억 원에서 3억 4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공급 요건도 강화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또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는 오는 26일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대신 서민과 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 특례 보금자리로는 공급 목표인 39조 6천억 원을 넘더라도 계속 판매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미국 물가가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오른 것으로 나타나 7월의 3.2%에 비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7월 이후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휘발유 값이 전달보다 10%나 뛰는 등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오르며 둔화세를 지속해 시장에 안도감을 줬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반보조금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값싼 중국 전기차로부터 유럽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나라마다 속내는 조금씩 달라 보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장이 값싼 중국 전기차로 넘쳐나는데 공정하지 않은 보조금으로 가격이 왜곡됐다는 게 EU 집행위원장 진단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유럽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은 8%인데 20%가량 싼 가격 때문에 오는 2025년 25%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반보조금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반덤핑 관세나 상계 관세를 매기는 형태가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EU는 10년 전에도 중국 태양광 패널에 비슷한 조사를 벌여서 수입을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 Europe is open to competition, but not for a race to the bottom. We must defend ourselves against unfair practices. EU의 한 해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나온 중국 전기차 조사 계획은 유럽 자동차 산업의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르노와 시트로엥, 푸조 등 자동차 본고장을 자처하는 프랑스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Et l'Europe doit montrer qu'elle est déterminée à défendre ses intérêts économiques, à défendre ses intérêts industriels. De ce point de vue-là, l'ouverture de cette enquête est une très bonne décision que je tiens à saluer. 반면 중국의 보복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BMW와 벤츠 등 중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17%에 이르는 독일은 현지 진출 기업의 보복의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아파트에서 심야에 화재가 발생해 56명이 사망했습니다. 아파트 주민의 3분의 1이 사망한 건데 진입로가 좁은 골목인데다 비상계단도 없어 피해가 커졌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트남 현지 시각 12일 밤 11시쯤 하노이 탄수원 지역의 10층짜리 소형 아파트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관들이 구조와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큰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45가구 약 150명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56명의 사망자가 확인됐습니다. 부상자는 37명입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이 많아 희생자가 많았습니다. phải phá ở cái tầng 2 ra để chui vào. Thì lúc đấy là dân ở dưới người ta hô là trong đấy còn kẹt nhiều người lắm nhưng mà bởi vì nạn nhân hoảng loạn và chạy và nhảy xuống từ trên cao xuống. Do vậy thì đi kèm với ngộ độc khí là bệnh nhân có đa chấn thương. 대로에서 약 500m 떨어져 있는 이 아파트에는 지그재그로 난 작은 골목길을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어 소방차 접근이 어려웠고 건물 외부에는 비상 탈출 계단이 없었습니다. Để mà căn nhà này thì bản thân lực lượng chức năng khi đến cứu cũng rất là gặp nhiều khó khăn. Thứ nhất là đường hẹp, thứ hai là nhà xây không có lối thoát hiểm. Thì khi đi lên thì chỉ có mỗi một đường độc đạo và thang bộ.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화재 원인이 아직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큰 인명 피해가 나자 총리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Rồi cũng từ đây thì mình rút ra những cái bài học. Đấy, để làm sao làm tốt công tác phòng cháy chữa cháy, làm sao làm tốt các cái quy định, rồi phải chấp hành nghiêm các cái quy định để nó không xảy ra những cái sự vụ tương tự nữa. 하노이 경찰은 아파트 단지 소유주가 화재 예방 규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이어서 만찬까지 4시간 동안 함께하며 우호관계를 과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겨냥해 러시아가 악에 맞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상회담 뒤 이어진 성대한 만찬.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분위기가 우호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김 위원장이 선대의 업적을 계승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는 두 나라의 비슷한 속담을 언급하며 우호 협력을 위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Хочу предложить тост за дальнейшее укрепление дружбы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за благополучие и процветание наших народов. 김정은 위원장은 이에 화답해 러시아가 악에 맞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군대와 이민이 패권과 팽창의 야망을 추구하는 악의 무리들을 징벌하고 안정적인 발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의의 싸움에서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직접 겨냥하고 있어 더욱 주목되는 발언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방금 나는 푸틴 동지와 조선반도와 유럽의 정치 군사 정세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의했으며 주권적 권리와 안전을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략전술적 협동과 지지 연대를 가일층 강화해 나갈 때 대하여 만족한 견해 일치를 보았습니다. 기자회견이나 문서 서명은 없었습니다. 2시간의 정상회담에 이어 만찬까지 4시간에 걸친 일정이 마무리된 뒤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의 배웅을 받으며 떠났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투기 생산 공장 등이 있는 러시아 극동 지역들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끝난 뒤 나온 현지 매체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민간 군사 장비 생산 시설이 있는 콤소몰스크 나아무레와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도시에 있는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에서는 옛 소련제 수호이 전투기와 2000년대 개발된 4.5세대 전투기 SU-35 등을 생산합니다. 또 이곳에는 잠수함과 군함을 만드는 조선소도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지역 매체는 김 위원장이 오는 16일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나 인공위성 등 군사 협력을 시사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러시아 스스로 찬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협력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성스러운 싸움으로 규정하고 지지를 표명한 데 대해 북러 간 협력 확대와 무기 이전 가능성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북러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자국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때마침 기시다 총리가 대규모 개각을 단행하며 외교 방위 수장을 교체했는데 새 내각의 안보 정책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 첨단 기술의 공조 가능성을 주시해왔습니다. 러시아와의 군사 공조로 통한 북한의 장거리 타격 능력 고도화는 일본 방위 정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武器及び関連物資の調達を全面的に禁止している関連の国連安保理決議違反につながる可能性や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略に与えうる影響も含め懸念を持って注視しています。 북러 정상회담에 맞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베이징을 통해 엄중히 항의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선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 등을 실시간 속보로 전하며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특히 우주기지라는 회담 장소의 상징성을 부각하며 정찰 위성과 원자력 잠수함과 관련한 논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기시다 총리는 강요 19명 중 13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미가와 요코 전 법무상이 새로운 외무상으로 임명되면서 21년 만에 여성 외무상이 탄생했고 방위상도 오선 중위원 출신인 기하라 미노루 씨가 맡는 등 외교 방위수장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의 안보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련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 이번 북러 회담 결과와 관련 파장은 새로 진영을 갖춘 기시다 내각이 안보 정책을 어떻게 운영할지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2020년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삼중수소 처리가 불안전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요구한 적이 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엔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시 야당 의원으로서 당연한 발언이었다고 반박하면서 IAEA 기준에 맞는 오염수 방류 절차엔 반대하지 않는다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의 발언과 현 정부의 입장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비과학적인 주장으로 전 정부 탓을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당시에 정부는 탈원전으로 인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은 당시 가스공사 직무대리, 사장 직무대리나 한전 사장은 별다른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엄청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서민 가게도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 전체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폐지한 거는 그 전부터 설계 소명이 다 돼서 발전 정지했을 뿐입니다. 그 어떻게 오히려 정원전 했는데 탈원전 탓으로 한전 적자를 이렇게 전 정부 탓, 뭐 탈원전 탓 이렇게 하십니까? 좀 이거 너무 비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유가의 변동이 큰 원인이고요. 또 탈원전도 거의 못지않은 중요한 원인입니다. 거의 못.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또 한 번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부결해 방탄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체포 동의안 부결 결의대회나 다름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박범계 의원은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하면서 앞장섰고 친명계 의원을 중심으로는 동정론에 기대어 체포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재명 죽이기용 정치 공작이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독재 정권은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을 위해 단식 중인 이 대표를 2번이나 소환했다며 김대중 노무현 죽이기와 닮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의원도 검찰이 물중도 없는 수사를 반복한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특정 언론에 공무상 비밀까지 누설하며 범죄자 낙인 찍기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2021년 12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으로 석방이 된 뒤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 예방했습니다. 김 대표는 예방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을 한번 모시고 싶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를 전했고 박 전 대통령도 이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여당 대표로서 좋은 성과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며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선 보수 단합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가진 경험과 영향력을 함께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비료용 요소 수출 중단 보도의 여파로 요소수를 찾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년 전 요소수 파동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사재기할 필요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자동차 용품 판매대에 요소수를 팔던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2년 전 요소수 대란이 재현될까 우려 속에 내놓기가 무섭게 팔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요소수를 찾는 손님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마트는 이렇게 1인당 1개씩 구입을 제한하겠다는 안내문을 내걸었습니다. 요소수 생산 전문 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는 판매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주문이 폭증해 잠시 배송을 중단한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수요가 폭증하는 틈을 타 가격을 2.5배 높게 부른 것도 온라인에 등장했습니다. 상품 문의란에는 한기가 잇따르지만 당장 급하게 필요한 고객들 발길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주유소 역시 요소수 찾는 손님이 늘면서 재고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이 비료용 요소 수출을 중단한다는 보도 다음 날 요소수 수요가 평소의 5배까지 치솟았다가 현재는 2배 수준으로 내려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소수 대란 학습 효과에 따른 일시적 수요 증가로 보고 시간이 지나면 안정될 거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2년 전과는 달리 중국의 공식적인 조치가 아니고 재고와 대체 수입선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함께 상황을 점검하면서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2년 전 대란 이후 요소 수입망 다변화에 힘을 쏟지 않은 점이 지금의 불안을 낳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지난해 9월 쇼박스는 자신들이 배급을 맡은 영화 비상선언에 대해 특정 세력에 의도적으로 악평을 퍼뜨리는 이른바 역바이럴을 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최근 경찰이 영화 개봉 전후로 온라인에 부정적인 글을 올린 작성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든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항공재난영화 비상선언이 개봉된 직후 영화평론가 김도훈 씨가 제기하기 시작한 이른바 역바이럴 의혹. 비슷한 시기 개봉한 경쟁작들의 홍보업체가 비상선언에 대해 부정적인 입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역바이럴의 배우로 지목된 업체 대표는 김 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6월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로 김 씨를 약식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역바이럴의 실제 여부까지 판단하진 않은 가운데 역바이럴 의혹 자체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비상선언 배급을 맡았던 쇼박스가 역바이럴 정황을 포착했다며 지난해 9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쇼박스는 특정 세력이 온라인에서 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글과 평점을 의도적으로 퍼뜨려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관객들의 평가를 존중하고 이들이 처벌받기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한 사람들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게시자 일부는 관람평을 다른 커뮤니티로 단순히 퍼갔을 뿐이라며 역바이럴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면에서 고증이 틀렸구나 해서 혹시나 이 영화 볼 사람들이 이런 거 이제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퍼올렸거든요. 이번 수사가 앞으로 영화 관객들의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막연히 인터넷상에 안 좋은 얘기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의뢰한다고 하면 그건 내층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억압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경찰 수사로 역바이럴 세력의 실체가 드러나든 반대로 역바이럴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든 파장은 여러 방향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충남 천안시에 있는 한 행정복지센터에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들어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자칫 끔찍한 피해가 날 수 있던 상황, 용감한 시민이 남성을 붙잡고 직원들이 달려와 함께 제압하면서 악몽으로 번지는 걸 막아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남자가 행정복지센터 안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민원실 안으로 들어온 남성은 흉기를 들고 직원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일발의 상황, 시민 한 명이 뒤에서 다가가 괴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칼을 든 손을 붙들고 있는 사이 직원들이 뛰쳐나와 가세의 흉기를 빼앗으면서 난동은 끝이 났습니다. 그 뒤로도 시민과 직원들은 괴한이 다시 난동을 부리지 못하게 경찰이 올 때까지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뒤에 계신 민원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먼저 달려들었거든요. 팔을 못 쓰게 먼저 붙잡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양쪽 팔 한 명씩 잡아주고. 갑작스러운 난동에 놀란 시민 한 명이 잠시 쓰러졌지만 다행히 금방 회복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처음 괴한을 제압했던 시민은 YTN과의 통화에서 누구든 그 상황이면 비슷하게 행동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제일 기회가 있었어요. 등지고 있었으니까 그 순간 찰나에 그냥 잡아야 된다 그 생각도 있었고 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었어도 했을 거예요. 난동을 피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개명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제때 되지 않아 그랬다고 주장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서울 성북구 정릉동 컨테이너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컨테이너 창고 10제곱미터를 태우고 20분 만에 진화돼 소방 추산 17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창고 모퉁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에 도로를 달리던 2층 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버스 안에 타고 있던 9명이 모두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전북 남원시 송동면에 있는 돼지 사육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육장 건물 1개동과 키우던 돼지 450마리가 폐사해 소방 추산 1억 6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은 소방은 인력 20여 명과 차량 10여 대를 투입해 1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은 건물 지붕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투수 서준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8월 SNS 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주는 대가로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하고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서울 등 수도권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비도 오후에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하지만 밤부터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점차 전국 곳곳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동 많은 곳에 100mm 이상,
경북 북부 내륙과 남부 해안에도 최고 7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는 5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9.3도, 전주 19.8도, 부산은 22.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 중서부 지방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9도, 대전과 광주 26도, 대구는 25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휴일까지 사흘간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